대변인이 지난해 부동산 대책을 강구할 당시 재개발 구역인 흑석동의 상가 건물을 11억 원에 빌려 2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시세 차익이 없으니 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군 고위 인사들이 청문회에서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며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드러냈습니다. 자유조선이 자신들은 김씨 일가 세습을 끊어버릴 신념으로 결집된 조직이며 큰일이 앞에 있으니 관심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과 연계,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 일부 주장들을 부인했습니다. 박영성 장관 후보자가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동영상 존재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알렸다고 시점까지 특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제의 원주 별장에 6년 만에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윤 씨 가족들이 살고 있거나 드나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수 승리도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물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추가 입건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면서 올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된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10년 앞당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10억 원이 넘는 은행 대출을 내서 25억 원짜리 재개발 건물을 샀습니다. 강남 반포 옆에 흑석 9구역으로 재개발을 앞둔 이른바 금싸라기 땅으로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본인은 청와대를 나간 다음에 노후 대책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파문이 간단치 않게 일고 있습니다. 먼저 김 대변인이 건물을 산 곳이 어떤 곳인지 저희 취재진이 가봤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해 7월 매입한 건물입니다. 김 대변인이 산 건물은 월세 165만 원이 나오는 상가 주택으로 2층에 있던 술집은 나가서 지금은 세입자가 없는 공실 상태입니다. 김 대변인은 이 건물을 25억 7천만 원에 샀습니다. 은행에서 10억 2천여만 원을 형제 자매에게 약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교사였던 부인의 퇴직금 2억 원과 관사에 들어가기 전 살았던 전셋집의 보증금 4억여 원, 또 건물 세입자 보증금 2억 원도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은 흑석 뉴타운 9구역으로 김 대변인이 구입한 건 재개발 시공사가 결정된 뒤 2달 후였습니다. 매입 당시에 부동산 업소가 재개발되면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급매물이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분양권 25억 원어치를 받을 수 있는데 41평형 아파트 1채와 상가를 분양받고도 남을 경우엔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41평형 아파트의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8억 8천만 원으로 부동산 업자들은 현재 웃돈 5억에서 7억 원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5억에서 8억 정도 붙어 있어요. 7억 가까이 될걸. 최고가 당첨 찍은 거는 16억까지 찍었어요. 흑석 9구역 재개발 조합은 상가 당첨 경쟁률은 2대1로 김 대변인의 경우 탈락이 되더라도 16억여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로 오기 전에 살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지금은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세금은 건물 매입에 들어갔죠. 청와대는 지방에서 올라온 건무자나 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관사를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대변인 가족이 관사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사 재테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 1월 임명된 이후 2월부터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여민관에서 1km 남짓한 거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빌라라는 뜻의 대경 빌라로 흔히 불리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통상 1인 1실이 관리라 가구 한 채에 직원 2~3명이 함께 거주하는 것과 달리 김 대변인은 부인과 동반 입주를 희망해 한 채를 모두 쓰고 있습니다. 관사는 지방 출신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서울에 오거나 늦은 귀가와 이른 출근을 하기에 집이 먼 청와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출퇴근하던 전임 박수현 대변인부터 대변인의 관사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이 관사에서 산 예는 없습니다. 차가 제공되죠. 하지만 김의겸 대변인이 흑석동 건물을 사기 위해 4억 8천만 원의 전세금을 뺀 집은 청와대 바로 근처인 옥인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4억 8천만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면 이자만 1년에 2천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관사에 입주해 그만큼의 돈을 아낀 셈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김 대변인은 집이 있는데 또 산 것도 아니고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전세 살고 싶지 않아서 노후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과거 김 대변인이 현 정부의 DNA 속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한 걸 빗대 문재인 정부의 DNA는 부동산 투기라고 비꼬았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라며 자신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곳이라며 이 나이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모와 함께 살기 위해 큰 집이 필요했다고 재개발 지역에 투자한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 직전 시점에 투자를 결정한 직접적 계기는 흑석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의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기자 시절이었던 2011년 칼럼에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라고 썼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이런 부동산을 마련한 것은 누가 봐도 투기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절묘한 재테크를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김 대변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부적절한 부동산 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 30% 정도는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집 여러 채 있다고 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면 파는 게 좋겠다고 국민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집을 여러 채씩 갖고 있었다면 누가 정부의 말을 따르려 하겠습니까?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주무장관의 엄포는 정부 고위직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강남의 주택은 부동산에 내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46명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 수석과 유송화 춘추관장 등이 각각 2채씩 가지고 있고 황덕순 일자리 기획비서관은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차관 중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1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외에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사실상 2주택자였습니다. 청와대는 참고자료를 통해 복귀 후 실거주할 계획이거나 추후 매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미국 정부의 외교 군사 핵심 인사들이 상하원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에 일제히 의구심을 표시하며 북한을 향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 또 압박을 너무 빨리 풀어주면 우리를 다시 시작점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나온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비핵화와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Sir, their activity that we've observed is inconsistent with denuclearization. 긴장 완화에도 북한의 병력과 준비 태세에 지난해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ittle to no verifiable change has occurred in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스틸의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충분히 속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been fooled enough times, and so the steady pressure will continue to have an effect. 또 제재를 너무 일찍 풀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역량 감소 움직임은 아직 없다며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 대북정책 청문회에 나온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통일이 아닌 일국 이체제, 즉 연방제라고 주장하고 대북 협상의 핵심 지렛대는 경제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스페인의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조선, 김한소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자유조선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표는 북한의 김씨 세습을 끊는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 내부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조선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에드리안 홍,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 에드리안 홍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인물인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조선이 오늘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탈북민의 조직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북한 내 혁명 동지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뿌리채 흔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도 돕는 세력이 있음을 드러낸 겁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의식한 듯 조직의 실체나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자제해달라며 온갖 추측성 기사들로 활동이 일시 중단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유조선에는 북한 인권 활동가들과 공개되지 않은 고위급 탈북자들 20-3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질적인 지도자는 에드리안 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이름이 홍으뜸인 것으로 알려진 에드리안 홍은 미국 예일대 재학 시절 탈북자 지원단체인 링크를 설립했는데 2006년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다가 중국 정부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망명정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갈라보면 에드리안 홍은 단축이 될 수 있죠. 제스민 혁명 당시 리비아 등에서 활동하며 혁명정부 설립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에드리안 홍의 목표가 김정은 정권의 타도인 만큼 북한 내부의 인민 봉기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유조선이 보호를 하고 있는 김한솔은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된 김정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은 부인을 여러 명 두면서 후계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김정은은 세 번째 부인 고용희의 아들이어서 이른바 이 백두혈통의 직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또 한 명 고용희의 여동생인 고용숙이 등장합니다. 고용숙은 1998년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지금 김한솔과 머지않은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솔과 고용숙 그리고 자유조선이 해외 반 김정은 세력의 중심일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형 김정남이 암살되고 24일 후 천리마 민방위는 유튜브에 김한솔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한솔은 미국 정보당국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주해 뉴욕 인근 뉴저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는 1998년 망명한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 부부가 살고 있고 1997년 망명한 장승길 전 이집트 대사 부부도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조선은 지금도 김한솔 가족과 꾸준히 만나며 반-김정은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을 설득한다고 일부 소식통들은 전합니다. 북한의 고위층들을 쭉 미국이 축적해 왔는데 김한솔이 등장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이번에 자유조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김씨 세습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에게 장자인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망명 정부를 표방하는 자유조선에는 김정은의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아직은 그 규모나 실체가 분명치 않습니다만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적어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박상학 상임대표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조금 전 보도에서 에드리언 홍이라는 인물을 소개했는데 이분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 뭐 한 15년 전부터. 15년 전부터요. 링크라는 예일대 다닐 때 벌써 북한 인권 NGO 단체를 청년 조직 만들었습니다. 링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북한 인권 활동도 우리하고 연대해서 같이 하니까 자주 만나고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자유조선이라는 물론 이전엔 천리마 민방위 자유조선이 본인들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된 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스페인 그 대사관을 이렇게 치면서 스페인에서 이제 그 정보기관에서 그 주모자들이라든가 그 내막을 확실히 알고 미국 쪽에다가 아마 이제 이 범죄 인도 요청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이제 안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소리 데려올 때까지도 에드리안 홍이 다 이제 전부터 가해돼 가지고 다 데려왔지만은 그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나 가지고 이럴 때까지는 다 이제 잠수 타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스페인 대사관 들어간 것도 그렇고 이 정도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라든지 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박 대표께서 보시기에 자유조선의 규모는 어떤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아마 그게 20-3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거로 저거 알고 있고요. 어떤 특수한 그 엄청난 뒤에 이제 지원 세력이라든가 저 생각에는 뭐 해외에서 하는 일은 지원해 주는 건 CIA입니다. 그게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 어제 김한솔이 미국에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누구에게서 들은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이게 기획하고 가이드한 건 에드리안 홍이거든요. 한솔이 되나 그때 한솔이하고 여동생하고 그 한솔이 어머니까지 해서 가족 다 있죠. 가족해서 뭐 제 알건대는 네덜란드로 해서 미국에 이제 금방 이제 들어간 거고요. 이걸 기획하고 그 마지막까지 가이드한 것도 에드리안 홍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김한솔의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고. 아마 김정은이 끝까지 이거 파악해서 김한솔이도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 오늘 자유조선의 발표를 보면 북한 내에 북한 내부와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 어떤 뭐 그 반 김정은 조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2상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장차관들을 460명치나 공개 처형 막 하고 이래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간부 진영부터 더군다나 간부 진영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로 된 반 김정은 그런 조직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자유조선의 활동 그리고 북한 내부의 동요 이게 어떤 형태로 진전이 될 걸로 보십니까? 예컨대 자유조선에서 북한의 주변에 있는 국경연선에 있는 김일성 동상 하나 날려보냈다기만 북한에서 이민들이 완전 난리 나는 거지 북한에. 그런 이게 활동,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신다는 거죠? 뭐 우리도 시도했으니까 3년 전에 시도했으니까 분명히 아마 난 에드리안 홍이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버닝썬 사태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정준영 씨가 불법 영상을 유포할 때 말렸다던 가수 승리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가 올렸던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버닝썬의 1년치 장부에서는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구민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아온 승리가 불법 촬영물까지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사진 한 장을 올려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가 올린 사진은 기존 정준영 씨가 대화방에 올린 불법 촬영물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유포 사실을 인정했지만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촬영자가 누군지 찾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1년치 장부에선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돼 경찰은 이 자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의 지인이자 버닝썬 지분 20%를 보유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가 자금을 세탁한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린사모는 술값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한 뒤 대포 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가수 최종원 씨의 음주운전 언론보도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 씨와 담당 경찰관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3년 전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사건을 처리한 수사관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한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250여 개의 CCTV를 추적해서 찾아냈습니다. 차량이 파손된 채로 다니던 이 남성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검은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덮칩니다. 치인 보행자는 바닥을 구르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뺑소니 있어가지고요. 뺑소니 다친 사람 있어요? 네, 지금 사람이 다쳐서 쓰러져 있어요. 지난달 24일 새벽 4시 15분. 29살 장모 씨가 보행자 25살 안모 씨를 차로 치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거의 공중에 떴다가 도로에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이었는데 브레이크만 잠깐 밟는 듯 하다가 계속 가속해서 도망을 했거든요. 정지 신호를 잇따라 무시한 채 달리던 장 씨는 이곳에서 안 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고차의 한쪽 안개등이 망가진 걸 안 경찰이 CCTV 250여 개를 추적해 한 달 만에 장 씨를 붙잡았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격은 느꼈지만 사람과 부딪힌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맥주 한 캔을 시켜서 한 모금 정도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더 많은 음주를 했을 것으로. 경찰은 장 씨에 대해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5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처를 살해한 뒤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남성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10분 뒤 보건지소에 있던 주민이 놀라 뛰어나옵니다. 오늘 낮 11시 20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보건지소에서 52살 이모 씨가 이혼한 전 부인 54살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나오면서 119를 불러갖고 왔어요. 그냥 의식 없이 다들 시험하신 거예요. A씨는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E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E씨는 전처가 일하는 보건지소를 찾아와 1, 2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기분세가 갔어요. E씨와 A씨는 지난달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E씨가 평소 A씨를 의심해 자주 다퉜다는 주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여성분이 여기 보건소 직원이니까 직원 여기서 계시니까 여기 찾아와서 이제 찾아오신 것 같고 흉기를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당시 보건지소에는 직원 4명과 환자 1명이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인데 윤 씨가 전직 경찰 간부와 통화한 녹취록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윤 씨가 김학의 동영상을 자신이 찍었다고 인정하면서 김 전 차관 승진에도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김학의 별장 동영상 사건을 공식 수사하기 전인 2013년 초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전직 경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에 대해 물으면서 김학의 전 차관과 서로 동영상을 찍었다고 말합니다. 별장 동영상이 피해 여성 측에게 유출되자 수습에 나섰던 시기로 추정됩니다. 윤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승진도 자신이 시켜줬다고 말을 합니다. 인사발표 전날까지 차장 검사가 안 됐는데 본인이 모 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승진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에 차장 검사, 2007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 전 차관을 통해 각종 청탁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직 경찰 간부는 윤 씨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서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하니까 학이 형이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동영상의 소재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도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씨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이고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모르는 사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라인에 있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불러 김학의 첩보를 청와대에 언제 보고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은 저희 TV조선이 6년 전에 최초 보도했고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성접대 장소로 지목된 원주 별장,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유흥 중심지인 서울 강남. 이곳에서 차로 1시간 40분. 강원도 외딴 시골 별장에는 6년 전 강남보다 화려한 밤이 펼쳐졌습니다. 저녁에 골프 치고 오면 저녁 식사하시고 술 한잔 들어오시고 그냥 접대. 사람들은 각자 유명인의 가면을 쓰고 역할놀이를 하며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별장 주인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윤 씨는 손님들에게 기억상실을 일으키는 마약류 약품까지 권하며 접대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중천이가요. 네. 이거 약을 먹어봐라. 있는 여자 파트너한테도 먹으라고. 본인도 먹고 여자도 먹으라고. 또한 음란 영상을 틀어놓는 등 갖은 방법으로 손님들을 자극해 무분별한 행위까지 유도했다고 방문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자기가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당시 경찰 수사 결과 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은 모두 30명. 접대를 받은 남성은 감사원 전 국장과 병원장, 대학 교수 등 7, 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여성은 윤중천 씨의 강압에 성접대를 하거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이 확보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만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해당 동영상을 분석한 국과수는 세밀한 특징점 판독은 한계가 있음이라 하면서도 얼굴 형태 윤곽선은 유사하다며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무혐의. 윤중천 씨도 2014년 유죄가 났지만 사기 혐의만 적용돼 형 집행이 유예, 옥살이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피해 여성들 뿐입니다. 저한테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했다고. 얼마나 나를 정말 인간 이하 취급을 하면서. 6년이 지난 현재 별장은 어떻게 됐을까? 이 별장은 2016년 경매로 고모 씨와 이모 씨에게 넘어갔지만 여전히 윤 씨 가족들이 살고 있거나 드나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 4년 전쯤에는 윤 씨 딸이 별장에서 호화 결혼식도 연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치기도 떠갖고 양해고리갖고 엄청 많이 남아갖고 여기 동네장도 갖다 주고. 6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건재한 별장처럼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이번 재수사에도 아무 일 없던 일이 돼버릴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했는데 그 하루 전에 자신이 출국 금지를 당한 건 아닌지 알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직원 2명이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서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새벽 출국이 무산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장을 거슬러 나옵니다.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저 안조사연에 왜 불응하시나요?
김 전 차관은 이후 도피 시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면서 출국 금지가 안 돼 있다고 해 숨이라도 돌릴 겸 열흘간 태국에 가 있으려 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출국 제한 조치가 없었음을 미리 파악하고 공항에 나간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출국 금지 여부는 본인일 경우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김 전 차관의 방문 조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법무부는 이 발언을 토대로 출입국 관리 시스템 접속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학이라는 키워드를 쓴 사실을 파악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어떤 이유로 김 전 차관 이름을 검색했는지, 관련 정보를 김 전 차관 측에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법무관들이 조회 시점을 전후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CD를 보여줬다고 했다가 황교안 대표가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CD를 보여준 건 아니라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어쨌든 박영선 후보자로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로 관심을 돌리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소나기 의혹을 일단 피하는 데는 성공한 듯 해보입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사위원장실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CD를 꺼내 보여줬다고 청문회에서 주장했던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들 앞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플레이해 주신 건 아니고요? 박 후보자는 그러나 당시 황 장관에게 김학의 의혹을 알려준 건 사실이라며 면담 날짜가 적힌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의 존재를 알려주자 당시 황 장관이 당황해서 귀까지 빨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면담 날짜는 2013년 3월 13일, 황교안 장관이 임명된 지 이틀 후이자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이틀 전, TV조선이 김학의 의혹을 최초 보도하기 하루 전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한 3월 19일보다도 앞선 시점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 누가 수사기밀인 동영상 CD를 야당 박지원 의원에게 건넨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내가 CD를 보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 이래 한 일 없습니다. 한국당은 또 6월 17일 법사위 회의에서 당시 박영선 위원장이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법무장관께 말하지 않았다고 적힌 속기록을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이 부적격자라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김의겸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청와대가 고민에 빠진 듯합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을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자격자들을 장관 후보자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국민의 비판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7대 인사 배제 기준이 선발 기준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짜고 그랬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덕적 논란부터 역량에 관한 문제까지 걸리지 않은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은 김현철, 박영선 후보자의 임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 잡기로 악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의겸 대변인 파문이 변수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된 만큼 다주택을 보유한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자를 물색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인구 자연 감소에 들어간다는 암울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란 사망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더 많아서 자연스럽게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10년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할 사람이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산부인과 한쪽 구석에 빈 요람을 모아놨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단 많았지만 올해부턴 이마저도 역전된다고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 9천 명에 그치는데 사망자는 31만 4천 명으로 5천 명이 더 많습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상 시점인 2029년에서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출생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정점보다는 자연 감소의 시점이 더 많이 당겨진 것이라고 그렇게. 국제 이동 등의 변수까지 반영한 총 인구 감소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집니다. 당초 예상인 2032년에서 이번엔 2029년으로 3년 빨라집니다. 이런 추세면 2067년 예상 인구는 3,929만 명, 1982년 수준입니다. 이때쯤이면 65세 이상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14세 이하 비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은 급증하고 경제 활동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1세대가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 정부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상반기 중에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최신 자동차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모터쇼가 내일 개막합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친환경이 최대 화두인데요. 아예 미세먼지를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장착하기도 합니다. 이뮤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앞모습은 보통 SUV 같은데 뒤에 화물칸이 달렸습니다. 한 중소기업이 우편 배달용으로 선보인 전기 자동차입니다. 또 다른 업체도 피자 배달부터 택배, 농축산물 운송까지 가능한 전기 화물차를 개발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10시간 이상 운행을 합니다. 시동을 켜놓겠습니다.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다. 이 소형 화물차가 확산됐을 경우에 미세먼지를 잡고 한중 합작기업은 19세기 마차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모양의 전기차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달린 전기차는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수소차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정화해줍니다. 최근 국내 대기의 질이 많이 나빠지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바 미세먼지를 직접 정화하는 기능들을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가고 4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전기 슈퍼카도 나왔습니다. Automated, connected, electrified and service. The battery is the heart of every electric vehicle. 서울 모터쇼에 쏟아져 나온 친환경차는 63종이나 됩니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서울 모터쇼는 내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세계 경제가 10년 주기의 위기를 또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충격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기로에 놓인 한국경제해법은 뭔지 세계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도 성장을 포기한 신창타이 선언 5년 만인 올해 중국 경제는 6% 성장마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About 14% in 2007 to now just about 6.5, 6.3%. It's about 8 percentage point decrease. 미국발 경기 둔화, 이른바 RL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덮고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The stable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trade that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enjoyed in recent decades is going to be much more stormy.
하지만 우리 경제엔 이렇다 할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국내 경제를 띄우기 위한 어떤 산업 정책이라든가 여러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죠. 세금을 쏟아붓는 포퓰리즘식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3회째를 맞은 TV조선 국제포럼엔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TV조선 홍인지입니다. 요즘 걸그룹들의 의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짧은 치마와 하이힐 대신 운동화 같은 편한 복장으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탈피하려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Red lip now, earrings now, high heel now, handbag now. 걸그룹 CLC의 신곡 노입니다. 화장과 획일화된 여성성 대신 개성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걸그룹 마마무는 아예 트레이닝복과 운동화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됐습니다. 이들을 따르는 팬들 역시 마마무의 편안한 복장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치마와 높은 굽 차림으로 그려졌던 여성 아이돌 가수들의 변신은 이뿐이 아닙니다. 데뷔 때부터 독특한 팀명으로 화제를 모았던 블랙핑크. 여성적인 색으로 인식되던 핑크에 예쁜 게 다가 아니다라는 반전을 담은 블랙을 넣어 소위 걸크러쉬를 이끌었습니다. 긴 바지 정장으로 무표정의 군무를 선보이고 남성 정장과 운동화가 무대를 점령한 건 이제 흔한 일. 걸그룹이 이제 남성들의 어떤 홈워폼이 아니고 여성들의 어떤 집체적인 담론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야 사실 또 걸그룹이 생명력 유지가 되기 때문에 편안함과 당당함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K-팝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밝아된 소리가 들립니다. 연신 헐뜯고 야단치는 소라. 가곡 명태 작곡자 변훈이 김광림의 시에 곡을 붙인 쥐라는 곡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올라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풍자하죠. 하지만 말이란 내뱉는 순간 말한 사람을 얽어매는 사슬이 됩니다. 부메랑 같은 말의 업보입니다. 2016년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 유명하죠. 연간 5억. 문체부 장관 되기 전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천. 그때 계산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5년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32억 원인데 재산은 오히려 4억 원 감소했으니까 둘을 합친 36억 원을 모두 생활비로 친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박영선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똑같은 공격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난 5년 부부 소득과 재산 증가분에 조윤선 장관 생활비 계산법을 적용하면 한 해 4억 6천만 원쯤으로 나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한 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그의 과거 발언 영상으로 꼬집었습니다. 본인에 관한 서류를 못 내는 것을 양해해달라. 그러려면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자료 제출을 안 하시고서 어떻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2년간 떳떳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 후보자는 지난 15년 동안 40차례 인사청문회에서 거침없는 공격으로 여러 후보자를 낙마시켜 청문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수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청문위원으로 여기 앉아 있을 때 하고 후보자로 거기 앉아 있을 때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다면 그건 이중성이죠. 내로남불이라는 현대판 사자성어가 정치권에 등장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요즘처럼 유행한 적도 없었던 듯합니다.
재개발 지역의 건물을 사는데 전 재산과 거액의 빚을 털어넣은 청와대 대변인이 퇴임 후 살 곳이 없어서라고 한 것도 보통 사람 눈에는 내로남불로 보일 겁니다. 터키에서는 타조를 데베쿠슈라고 부릅니다. 낙타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타조는 날아야 할 때 나는 낙타라고 하고 짐을 져야 할 때는 나는 새라고 말한다. 3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내로남불 전성시대였습니다. 네, 내일은 중부지방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진 않아서 미세먼지가 해소되진 않겠는데요. 오전까지 나쁨 단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주말 날씨 미리 살펴보면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남부와 강원 영동은 오전에, 중부, 경북, 전북 지역은 오후에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주말 계획 세우실 때 비 예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온이 차차 떨어져 일요일엔 꽤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꽤 포근한데요.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5도, 대구 8도, 광주 6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8도, 여수 17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 중부 비가 그친 후에는 날이 차차 개겠는데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맑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